갈 길은 멀었고 사방은 불안정했다. 로마군의 행렬은 겨울 속을 가로질렀고 심신은 이미 지쳐 있었다. 배고픔이, 추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갈리아인들의 습격 가능성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떤 병사들은 혹독한 행군 도중 길바닥에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동료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뒤로 남겼다. 셈프로니우스는 앞장을 서며 되뇌었다. 우리가 철수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로마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한니발이 이미 북부 이탈리아를 장악했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이 후퇴는 전술적인 선택일지라도 한니발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임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멀리서 리미니의 창백한 윤곽이 나타났다. 병사들은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 이 땅에 도달했다. 리미니는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잃어버린 북부 대신 다시 군대를 편성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발판. 그들은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했다. 로마가 북부를 포기하고 떠난 뒤 모두가 두 도시는 쉽게 함락될 것이라 예상했다. 갈리아인들은 배신했고 한니발의 군대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피아첸차와 크레모나는 16년 동안 살아남았다. 그곳은 단지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로마의 명예와 신념을 상징하는 마지막 등불이 되었다. 한 로마 사령관은 후일 이렇게 회고했다. 피아첸차와 크레모나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병사들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버텨낸 기적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주었다. 이 두 도시는 한니발의 위용 앞에서도 꿋꿋이 남아있었다. 이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먼 훗날 로마가 다시 북부를 되찾기 위한 발판이 되었고, 로마인들 사이에 묵직한 희망의 불꽃을 심어주었다. 리미니로 도착한 로마군은 땀과 피로를 씻고 무기를 정비하며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비록 북부 이탈리아를 한니발에게 내준 셈이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프로니우스와 스키피오는 죽어가던 사기를 다독이며 병사들을 재정비했고, 시민들의 지원과 추가 병력의 충원을 통해 점차 힘을 되찾아갔다. 우리는 북부를 잃었다. 스키피오는 셈프로니우스를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다. 그러나 로마는 멈추지 않는다. 한니발이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최후의 결전은 오지 않았다. 셈프로니우스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로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피아첸차와 크레모나가 살아남은 16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로마가 다시 힘을 모으고 제2차 포엔이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여유를 확보한 시간이었으며, 로마의 굳센 의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세월이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로마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다. 먼 훗날 한니발을 넘어서는 결전을 기억하는 이들은 말하곤 했다. 그때 피아첸차와 크레모나가 불빛처럼 남아 있었기에 로마는 다시금 숨을 쉬고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렇게 로마는 패배를 딛고 다시 세계를 향해 그 이름을 울려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트레비아 전투가 끝난 후 로마는 패배한 장군을 가차없이 단죄하는 대신 국가의 전략적 실책과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교훈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 패전을 지휘했던 세프로니우스 롱구스는 비록 다시는 집정관에 선출되지 못했지만 참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에게 돌리지는 않았다. 이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고 실책의 의미를 미래에 활용하려는 로마의 관습이었다. 한편 부상으로 전장에 서지 못했던 크로넬리우스 스키피오는 전략적 통찰력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받아 전직 집정관으로서 절대 지휘권을 허락받았다. 로마는 트레비아라는 뼈아픈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매장하기보다 더 나은 전쟁 수행을 위한 인재 등용을 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카르타고에서는 패장들이 공포의 눈길로 고향을 바라봐야 했다. 그곳에서는 패배한 장수에게 가해지는 문책이 혹독했기 때문이다.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가라앉을 무렵 로마의 회랑 끝에서 홀로 서 있는 스키피오는 멀리 이탈리아 북부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내에서 로마의 동맹과 구조를 흔들고 있었고, 로마는 새로운 방법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주 뒤 원로원의 돌기둥 사이를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회랑에 가득 찼다. 크로넬리우스 스키피오는 10,000명의 병력과 함께 에스파냐로 향하는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내린 원로원 의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니발의 배후를 뒤흔들 기회가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에스파냐는 한니발이 병력과 자원을 끌어오는 거점입니다. 스키피오는 출정 전 마지막 회의에서 선명한 음성으로 말했다.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전장으로 삼아 우리의 동맹을 갈라놓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에스파냐를 장악해 카르타고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스키피오의 동생 그나이우스 스키피오가 2개 군단을 지휘하며 하스드루발과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부족들이 어지럽게 얽힌 에스파냐 땅에서 로마와 카르타고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출정일 새벽 수많은 병사들이 집합한 캠프에서는 가슴을 졸이는 긴장감이 넘쳤다. 트레비아 전투의 패배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찌르듯 아팠지만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 스키피오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한니발을 직접 쫓지 않고 그가 의지하는 땅을 차단함으로써 이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 병사들은 묵묵히 허리띠를 죄며 검나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끈질기게 로마의 동맹국들을 빼내며 로마 내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반면 스키피오 형제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에스파냐 땅을 내리누르며 카르타고의 자원 창구를 봉쇄하려 들었다. 이 전략적 대결은 칼끝이 맞부딪히는 직접 전투가 아니라 어느 쪽의 기반이 먼저 붕괴하느냐를 겨루는 긴 호흡의 싸움이었다. 에스파냐의 광활한 평야와 험준한 산맥, 그리고 굴곡진 해안선은 무수히 많은 부족들의 고향이었다. 스키피오 형제는 이들 부족과 동맹을 맺으며 세력을 넓혔다. 바람에 곡식을 말리는 농부, 야산에 매복하는 전사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필품까지 이 모든 것이 전쟁의 한 축이 되었다. 카르타고가 이 지역에서 얻는 병사와 군마, 식량이 결국 한니발의 군대를 살찌우고 있었다면 로마는 이제 그 영향선을 끊어놓으려 했다. 하스드루발은 강력한 카르타고 군대를 이끌고 수비와 역습을 시도했으나 로마군은 성급하게 정면 대결을 벌이기보다 동맹 부족들을 포섭하고 보급로를 장악하는 등 천천히 에스파냐의 지형적 정치적 구조를 바꾸어 나갔다. 어느 맑은 아침 빛바랜 깃발 아래서 그나이우스 스키피오는 형의 도착을 환영했다. 포연 속에서 긴 시간 분투한 로마군은 이제 새롭게 보강된 병력과 지도력을 얻었다. 크로넬리우스 스키피오의 도착은 마치 잊혀진 불씨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전세를 변화시켰다. 크로넬리우스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니발에게 직접 맞서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그의 공급원을 끊고 그의 연합을 흔들어 로마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주위의 장교들과 병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결의에 찬 시선으로 두 형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말은 추상적인 전략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목표였다. 에스파냐의 야영지에서 켜진 횃불은 밤바람에 흔들렸다. 로마군은 더 이상 이탈리아 북부를 포기한 패잔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승리에 굶주린 늑대처럼 조용히 이빨을 다듬고 있었다. 에스파냐 전선은 한니발의 혼을 갉아먹을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곳에서 스키피오 형제의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배후를 조용히 흔들어댔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멀리 서쪽 끝자락에서 그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자라나고 있었다. 트레비아 전투는 로마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소모적인 복수 대신 더 깊은 통찰과 새로운 전략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로마는 한니발이 만들어 놓은 전장 밖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어보였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은 이제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수싸움이 되었다. 그날 밤 에스파냐의 언덕 위에서 스키피오 형제는 조용히 별빛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로마의 깃발은 다시금 바람을 타고 펼쳐졌다. 한니발의 전장 한가운데가 아닌 그가 쉬고 있는 의자의 다리를 조용히 톱질하는 로마의 손길이 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예순장 기원전 217년 초봄 로마의 새벽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전날까지 내린 비로 인해 포름 로마눔의 돌바닥은 빛바랜 횃불 아래서 젖은 윤기를 띄었고 천천히 밝아오는 회색빛 하늘 아래 로마의 권력자들이 모여들었다. 원로원 건물 내부는 촉촉한 습기가 벽에 스며들어 있었고 나무 의자들은 긴밤 회의의 열기를 식히지 못한 채 묵직한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각자 피곤한 눈을 문지르며 새로운 집정관의 임명을 곱씹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신중하기로 이름난 귀족 출신의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 그리고 대담하고 공세적인 평민 출신의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 이 둘이 한니발에 맞서 로마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도시에 퍼져 있었으며 광장 인근을 배회하는 민중들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속삭였다. 한니발은 북부 이탈리아에 머물며 봄을 기다리고 있다. 한 의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 그가 남쪽으로 몰려올 때 어떻게 막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네. 다른 이가 대답했다. 세르빌리우스는 방어선을 강화하고 신중히 맞설 것이고 플라미니우스는 치고 나가 적을 분쇄하고 싶어 하지. 이 두 사람의 협조가 관건일세. 그날 새벽 로마는 마치 거대한 전쟁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처럼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볼로냐 인근의 갈리아 지역. 북부 이탈리아의 초봄은 여전히 서늘했고 한니발의 진영을 감싸는 안개는 그의 병사들을 허리춤까지 삼키고 있었다. 가느다란 풀잎에 맺힌 이슬이 부대원들의 발목을 스치고 변경계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말들의 흐릿한 울음소리가 흘렀다. 한니발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천막 밖으로 나왔다. 그의 눈은 안개 너머를 통찰하듯 날카로웠다. 그는 재편성된 병사들과 보급품들을 점검하면서 로마가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 상상하고 있었다. 아직 명확한 진군 경로를 정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전략과 기동 경로가 일렁이고 있었다. 장교들은 조용히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경험 많은 노장 장교부터 젊은 카르타고 기병 대장까지 모두 한니발의 한마디를 기다렸다. 한니발은 그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입술을 열었다. 로마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일 필요는 없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그들의 허점을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칼끝을 들이밀 때 그들은 준비되지 못할 것이요.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니발의 목소리는 안개 속을 통과해 변경 곳곳에 퍼졌고 훈련장 한편에서 긴장되던 분위기는 은밀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로마 시내 마르스 광장 근방의 막사. 세르빌리우스는 긴 망토를 두르고 천천히 병사들의 줄을 돌았다. 병사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세를 고추 세웠고 세르빌리우스는 주도 면밀한 눈길로 각 전열을 점검했다. 그는 고민에 잠긴 눈빛으로 머리를 끄덕이곤 했다. 최전방에 나설 부대, 후방에서 지원할 보급대,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방어할 예비군.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 계산 속에서 정연히 정리되고 있었다. 세르빌리우스는 부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니발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 우리는 움직임에 신중해야 한다. 그는 심리전을 잘 활용하는 적장이네. 방거선을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하고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오. 반면 시내 반대편의 훈련장에서는 플라미니우스가 부하 장교들과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외쳤다. 지켜서는 못 이긴다. 우리가 먼저 북쪽으로 나아가 이 한니발을 정면으로 막아야 한다. 로마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용맹은 적군의 사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플라미니우스는 상대적으로 젊고 혈기 넘치는 지도자였다. 그의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지만 동시에 몇몇은 위험한 모험을 강요당하는 듯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집정관에 대비되는 리더십은 이미 로마군의 내부에도 긴장감의 톱니를 새기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